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예니아기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꽁꽁 얼어붙은 핏덩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두 눈을 희생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8년 여인의 헌신으로 자라난 아이는 마을의 천재 소년이 되었죠. 하지만 아이의 목에 걸린 푸른 옷가락지 하나가 드러난 순간 조정의 거대한 음모가 이 가난한 모자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8살 천재 소년 서진은 탐관오리의 불길 속에서 눈먼 할머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옷가락지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과 눈물겨운 효심의 이야기.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조선의 야담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숙종 임금이 계신 그 시절, 도성에서는 당파 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피비린내가 궁궐 담장을 넘어 백성들의 마을까지 스며들던 그런 시대였죠. 하지만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는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사흘째 멈출 줄 몰랐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은 마치 누군가 하얀 솜을 찢어 뿌리는 것처럼 거칠고 매서웠습니다. 바람은 사람의 뼈를 애는 듯 차가웠고 나무들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죠. 그 눈보라 속을 한 노파가 걷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였어요. 그녀의 등은 세월의 무게로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보다 더 깊은 건 그녀의 눈 속에 담긴 슬픔이었죠. 박씨 할머니는 산빛 아래 있는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쌓여 둥그스름하게 부풀어 오른 흙무덤이었어요. 그녀는 얼어붙은 손으로 무덤의 눈을 쓸어내며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진아, 내 아들아, 어미가 왔다. 너무 춥지는 않니? 이 눈보라 속에서 내가 얼마나 외롭겠니? 석 달 전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2살배기 손주까지 모두 그 병에 걸렸죠. 약을 구할 돈이 없었던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결국 사흘 만에 아들이 먼저 숨을 거두었고 그 다음날 며느리와 손주도 차례로 눈을 감았어요. 박씨 할머니는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이 작은 무덤과 마을 어귀에 있는 초라한 국밥집 하나뿐이었죠. 그마저도 손님이 끊겨 문을 닫을 처지였습니다. 미안하다. 진아, 어미가 무능해서 여의를 지키지 못했구나. 약한 첩 지어주지 못한 이 못난 어미를. 할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차가운 바람에 금세 얼어붙어 볼에 붙었죠. 할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낡고 해진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시루떡 한 조각이 들어 있었죠. 이거라도 내 무덤 앞에 놓고 가마, 생전에 내가 좋아하던 시루떡이다. 저승길이 춥고 배고플 텐데. 할머니가 떡을 무덤 앞에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어요. 눈보라가 할머니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어요. 눈더미 속에 묻혀있던 무언가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그것을 살펴보았죠. 이게 뭔고? 그것은 비단 포대기였습니다. 질 좋은 명주실로 짠 고급 천이었어요. 이런 산골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죠. 포대기는 눈에 반쯤 파묻혀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서둘러 포대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파리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죠. 숨을 쉬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가야, 정신 차려. 할머니는 재빨리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아기의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어요. 체온이 너무 낮아진 상태였죠. 이대로라면 아기는 곧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마을까지는 1시간은 걸어야 했고 이 눈보라 속에서 아기를 안고 가기는 불가능했어요. 그렇다고 여기 두고 갈 수도 없었죠.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품속에 있는 시루떡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떡이었어요.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보자기를 풀고 떡을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이었죠. 진아, 미안하다. 어미가 이 떡을 내게 주지 못하겠구나. 하지만 이 아기도 내 동생 같은 아이야. 내가 이해해 주겠지? 할머니는 따뜻한 떡을 아기의 뺨에 살짝 댔습니다. 떡의 온기가 아기의 차가운 피부에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할머니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살았구나. 내가 살았어.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더욱 꽉 끌어안았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고요.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터운 겉옷까지 벗어 아기를 겹겹이 감쌌어요. 가자. 아가, 우리 같이 살아보자꾸나. 할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어요. 바람이 할머니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겉옷을 벗은 할머니의 몸은 금세 얼어붙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질 때마다 온몸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섰어요. 넘어지면 안 됐습니다. 넘어지면 아기가 다칠 수 있었으니까요. 눈보라가 할머니의 눈을 때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차가운 눈발이 눈동자를 찔렀고 눈시울이 따갑게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한쪽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앞을 더듬어 걸었죠. 조금만 더 마을이 가까워. 하지만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할머니의 눈은 점점 붓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을 뜨려고 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할머니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났어요. 품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고 손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죠. 1시간이 지났을까요? 할머니의 눈앞에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 왔다, 아가야.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할머니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렸죠. 하지만 쓰러지는 순간에도 할머니는 아기를 꽉 껴안았어요. 아기가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보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눈 속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품속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으니까요. 박시대, 정신 차려요. 이게 무슨 일이요? 저 아기는 누구요? 박시댁 손주는 3달 전에 죽었는데. 할머니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를 살려줘요. 제발. 그리고 할머니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할머니와 아기를 따뜻한 방으로 옮겼어요. 의원이 달려왔고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체온이 너무 떨어졌소. 당장 뜨거운 물로 몸을 녹여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할머니의 몸을 닦아주었고 따뜻한 죽을 입에 넣어주었죠. 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의 젊은 아낙네가 자신의 젖을 물려 아기를 살렸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먼저 찾은 건 아기였어요. 아기는 어디 있어? 옆에 있어도 걱정 말아요. 아기도 할머니도 다 살았소. 할머니는 옆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주먹을 쥐고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죠.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기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였죠. 할머니는 눈을 비볐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눈보라를 정면으로 맞으셔서 눈에 심한 안질이 생겼소. 지금은 괜찮지만 이대로 두면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될 것이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 아기를 살렸으니까요. 할머니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가 지킬 거다.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이제 넌 내 손주야. 그날 밤 할머니는 아기의 옷을 갈아입히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기의 목에 걸린 놀이개였어요. 그 안에는 청옥으로 만든 작은 가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락지는 정교하게 깎여 있었고 안쪽에는 미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이것이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귀한 집, 자식이로구나. 그런데 왜 이 눈보라 속에 버려진 거지? 할머니는 가락지를 조심스럽게 비단 헝겊에 싸서 아기의 목에 다시 걸어주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기가 자라면 이 가락지가 아기의 정체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할머니와 아기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에게 서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서쪽에서 온 진귀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아기가 얼마나 큰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락지가 앞으로 어떤 파란만장한 운명을 불러올지를요. 눈보라는 그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그 눈보라 속에서 구해진 갓난아기는 이제 8살 소년으로 자랐어요.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마을에서 소문난 아이였어요. 그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도 혼자서 글을 깨쳤고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신기한 재주가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서진을 보면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시댁 손주 정말 범상치 않아요. 저번에 우리 애가 글을 물어봤는데 단번에 뜻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요. 아무리 봐도 보통 아이가 아니야. 양반집 자제들도 저만한 아이는 드물 거요. 하지만 서진이 영특한 만큼 박씨 할머니의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8년 전 그 눈보라 이후로 할머니의 눈은 점점 흐려졌어요. 이제는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죠. 할머니는 겨우 사물의 큰 윤곽만 볼 수 있었습니다. 밝은 햇빛 아래서는 조금 나았지만 해가 지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진의 얼굴도 가까이 다가와야 겨우 알아볼 수 있었죠. 서진아, 내가 거기 있니? 할미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구나.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일만 해온 손이었죠. 주름이 깊게 파였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구하려다 눈이 나빠졌다는 것을요. 할머니, 제가 꼭 할머니 눈을 고쳐드릴게요.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구해올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가난했어요. 3년째 흉년이 이어지고 있었죠. 지난해 여름에는 가뭄이 들었고 가을에는 홍수가 났습니다. 올해는 봄부터 냉해가 와서 모내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고을 수령이 탐관오리였습니다. 수령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죠. 작년에 비해 3배나 많은 세금을 걷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운영하던 국밥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는 판에 국밥을 사 먹을 여유가 있을 리 없었죠.
가게는 한 달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서진아, 미안하구나. 할미가 무능해서 너를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요. 제가 돈도 벌어올 수 있어요. 서진은 정말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장터에 나가 일을 했어요. 그를 모르는 상인들의 장부를 정리해주는 일이었죠. 장터 한쪽에는 쌀과 곡식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를 몰랐어요. 장부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죠. 서진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장부를 정리해드릴까요? 어제 판 쌀이 몇 마리고 남은 게 얼마인지 깔끔하게 적어드릴게요. 내가 꼬마 녀석이 무슨 장부를 쓴다고. 서진은 말없이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정확하고 반듯한 글씨였어요. 쌀장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오, 이거 봐라. 글씨가 아주 훌륭한데 어디서 배웠니? 혼자 배웠어요. 절에 가서 스님들이 쓰는 글씨를 보고 따라했어요. 그날부터 서진은 장터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10집 정도 상인들의 장부를 정리해 주었어요. 한 집당 한 푼씩 받았죠.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와 함께 먹을 쌀과 반찬거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일을 마치면 서진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곳에는 매일 오후 노인들이 모여 바둑이나 장기를 두었죠. 서진은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아 구경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서진은 그들의 수를 읽기 시작했죠. 이 수가 어떤가? 저기요. 할아버지, 그 수 두시면 세 수 후에 지세요. 왼쪽으로 한 칸 옮기시는 게 나아요.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서진의 말대로 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세 수 후 상대방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노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리했죠. 이 꼬마 녀석이 보통이 아니구만. 대체 어떻게 알았지? 그냥요, 보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노인들은 서진을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마다 서진을 옆에 앉혔어요. 서진의 조언을 듣고 싶어 했죠. 노인들은 고맙다며 서진에게 푼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서진은 그렇게 벌어온 돈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하다. 내 새끼 정말 착해. 하지만 할머니의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2, 3개월 전부터는 심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눈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죠. 밤에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할머니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질이 악화되었소. 지금 당장 좋은 약을 써야 하는데 약이요? 어떤 약이 필요해요? 도성에서 들여오는 당귀와 구기자 그리고 숙지황이 필요하오. 하지만 그 약재들이 워낙 비싸서 최소한 은자 5냥은 있어야 할 거요. 은자 5냥이었습니다. 서진이 지금까지 모은 돈은 고작 100냥에 불과했어요. 은자 1냥은 동전 1000냥과 같았죠. 서진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약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한두 달 안에 완전히 눈이 멀 것이오. 그리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거요.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한쪽에서 할머니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작은 신음은 감출 수 없었죠. 아야. 서진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들이 있었죠. 서진은 상자 바닥에서 비단 헝겊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청옥 가락지가 있었어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가락지였죠. 서진은 가락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었어요. 이 가락지는 서진이 태어난 집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요.
언젠가 서진이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고 싶을 때 필요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서진에게는 다른 가족이 필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전부였어요. 할머니만 있으면 됐죠. 미안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서진은 가락지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내일 장터에 가서 팔 생각이었어요. 청옥으로 만든 가락지라면 은자 5냥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흐린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아, 그 가락지는 내 것이다. 절대 팔면 안 된다. 할머니, 어떻게? 할미는 눈은 어둡지만 귀는 밝단다. 내가 상자 여는 소리 다 들었어. 그 가락지는 내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것이야. 언젠가 내가 크면 필요할 거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을 꼭 껴안았어요. 괜찮다. 우리 서진아 할미 눈 정도야. 안 보여도 사는데. 지장 없어. 내가 있으니까 말이다. 싫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아프면 안 돼요. 제가 꼭 약을 구해올게요. 그날 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고요. 장부 정리나 장기 구경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이 필요했죠. 서진은 밤마다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부자들의 집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그들의 마당에 쌓인 곡식을 세었죠. 부자들은 가을 수확기에 자신들의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세기는 귀찮았어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시켰는데 일꾼들이 가끔 속였죠. 서진은 밤에 몰래 가서 정확한 수를 세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부자에게 가서 말했어요. 어르신, 어제 마당에 쌓인 쌀이 정확히 120물도 가마였어요. 일꾼이 130 가마라고 했죠? 탈 가마를 속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어젯밤에 세어봤거든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부자가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부자는 크게 감탄하며 서진에게 은자 1냥을 주었어요. 서진은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은자 3냥을 모았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5냥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서진은 초조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더 빨리 돈을 모을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성에서 높은 양반이 온다는 소문이었죠. 그 양반의 집사가 장터에서 장기 내기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판돈이 100냥이래요. 100냥? 서진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100냥이면 은자 1냥과 같았죠. 만약 이긴다면 할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서진은 목에 걸린 청옥 가락지를 만졌습니다. 가락지는 따뜻했어요. 마치 서진을 응원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이겨올게요. 서진의 운명이 걸린 큰 승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마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성에서 온건 판서의 행차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생겼다며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한낮이 되자 화려한 가마가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가마 앞뒤로 무사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뒤로 하인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권 판서가 아니라 그의 집사인 조칠이었습니다. 조칠은 50줄의 남자였어요.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눈은 가늘고 날카로웠죠.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 한가운데 펼쳐진 돗자리에 앉더니 크게 소리쳤어요. 자, 들어보시오. 본인은 한양에서 온 건 판서 댁의 집사 조칠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장기 내기를 하려고 하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칠은 품속에서 무거운 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털썩 올려놓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동전이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났죠. 이 주머니 안에 100냥이 들어있소. 나를 이기는 자가 있으면 이 돈을 모두 주겠소.
하지만 지면 마찬가지로 백냥을 내놓아야 하오. 백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조칠은 비웃듯 웃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사실 조칠은 예전에 도박판을 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따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를 다 쓰는 타짜였죠. 장기 실력도 웬만한 고수 못지 않았어요. 서진은 사람들 틈에서 조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백냥이면 할머니의 약값에 한참 모자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죠.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겨야 해. 할머니를 위해서. 서진은 손을 들여다가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저 집사가 웬만한 고수래. 지난번에 옆 마을에서 30명을 연달아 이겼다던데. 아무도 이기지 못했대. 누가 나섰다가는 패가 망신할 거야.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만약 지면 백냥을 물어줘야 했죠. 그 돈은 서진에게 없었습니다. 빚을 지게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서진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가 두통으로 괴로워하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깨물며 신음을 참았지만 서진은 다 들었죠. 아프다. 아야.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어요. 서진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죠.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나선 거였어요. 사람들은 놀랐죠. 서진이가? 아니, 저 어린 것이? 애송이가 나서는구나. 내가 백냥을 물어줄 수 있겠느냐? 서진은 고개를 들어 조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조칠의 눈빛과 정면으로 부딪혔죠. 제가 지면 우리 집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백냥 값어치는 합니다. 제법 배짱이 있구나. 좋아, 한번 해보자. 장기판이 펼쳐졌습니다. 조칠이 초나라를 잡았고 서진이 한나라를 잡았어요. 첫 수가 시작되었죠. 조칠은 여유롭게 말을 옮겼습니다. 기본적인 정석수였어요. 서진도 침착하게 응수했죠. 처음 10수는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11번째 수에서 조칠이 함정을 팠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수였지만 사실은 상대의 말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수였어요. 만약 서진이 눈치채지 못하고 다음 수를 두면 세 수 후에 마가 잡히게 되어 있었죠. 서진은 장기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모든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1수, 2수, 3수, 10수 앞까지 읽어냈죠. 저기에 함정이 있구나. 그렇다면 서진은 조칠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역이용할 수 있는 수를 찾아냈어요. 서진은 상을 옆으로 한 칸 옮겼죠. 조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 밖의 수였어요. 하지만 조칠은 곧 미소를 지었죠. 아직 자신이 우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야. 하지만 아직 멀었지. 대국은 계속되었습니다. 30수가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조칠의 여유가 사라졌죠. 서진의 수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진은 선승우사의 전략을 썼어요. 먼저 이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하는 전략이었죠. 조치를 안심시킨 후 치명타를 날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40번째 수에서 서진이 포를 희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중요한 공격말을 버린 거였으니까요. 어머, 서진이가 포를 잃었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안 됐네. 저렇게 어린 것이. 하지만 서진은 태어냈습니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포를 잃는 대신 서진은 자신의 차를 조칠의 진영 깊숙이 진입시켰죠. 조칠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몇 수만 더 두면 서진의 왕을 잡을 수 있었어요. 조칠은 말을 전진시켰죠. 이제 끝이다, 꼬마야. 다음 수로 내 왕을 잡겠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진이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차를 한 칸 옆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장군입니다. 조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의 차가 조칠의 왕을 직접 위협하고 있었어요. 조칠은 당황해서 판을 다시 살펴봤죠.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서진의 다른 말들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완벽한 포위망이었죠. 조칠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대체 언제? 서진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좋은 대국이었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8살 아이가 한양에서 온 고수를 이긴 거였어요. 사람들은 서진을 둘러싸고 칭찬을 쏟아냈죠. 대단해. 정말 대단해. 우리 마을의 신동이야. 조칠은 씁쓸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서진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어요. 주머니가 묵직했죠. 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약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진이 기쁨에 겨워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어요. 너무 긴장했던 탓에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서진이 중심을 잡으려고 손을 휘저으면서 옷깃이 벌어졌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청옥 가락지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햇빛이 가락지에 반사되어 푸른빛을 냈습니다. 그 빛이 조칠의 눈에 들어왔죠. 조칠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가락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조칠은 벌떡 일어서더니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그 가락지를 어디서 구했느냐? 서진은 깜짝 놀라 가락지를 옷 안으로 감췄습니다. 조칠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너무나 강렬한 시선이었죠.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 났느냐고. 대답해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칠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여유롭던 사람이 갑자기 흥분하고 있었죠. 서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조칠의 눈에서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왜요? 조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표정을 바꿔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예쁜 가락지라서 물어본 것뿐이야. 자, 오늘 대국은 여기까지다. 조칠은 서둘러 짐을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느낄 수 있었어요. 조칠이 가면서도 계속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요.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뭐지? 저 사람은 왜 가락지를 보고 저렇게 놀랐을까?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흐린 눈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아, 무슨 일 있었니? 숨소리가 거칠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돈을 벌었어요. 서진은 100냥이 든 주머니를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손을 떨었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니? 제가 장기로 이겼어요. 이제 할머니 약을 살 수 있어요. 할머니는 서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걱정의 눈물인지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집 밖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로 어둠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조칠은 권 판서가 머무는 객사로 돌아가 즉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8년 전 그 아이다. 틀림없어. 그 가락지. 이판대감 댁에 잃어버린 손자. 조칠은 편지를 봉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파발꾼을 불렀어요. 이 편지를 당장 한양으로 가져가거라. 권판서 어른께 드려야 한다. 하루라도 지체하면 내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파발꾼은 말을 타고 밤길을 달려갔습니다. 그의 말발굽 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서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가락지가 얼마나 큰 비밀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자신과 할머니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를요. 조용한 밤이었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약재를 사기 위해 이웃 마을까지 다녀왔어요. 마을 의원이 추천한 약방에서 당귀와 구기자, 숙지황을 샀죠. 비싼 약재였지만 서진은 기꺼이 돈을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할머니의 눈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죠. 하지만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서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낙네들이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대문을 꼭 닫아두는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칼날 조각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칼을 들고 이 집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죠. 서진은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서진아, 여기 있다. 할머니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떨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죠. 서진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서진아, 낯선 사람들이 왔었다. 너를 찾더구나. 내가 어디 갔냐고. 언제 돌아오냐고. 할머니는 2시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더니 4명의 남자가 들어왔대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죠. 남자들은 할머니에게 서진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른다고 하자 그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방마다 들어가 물건을 확인했죠. 할머니가 막으려 하자 남자 중 하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앞에서 칼을 휘둘러 위협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놓으라고 했다. 청옥 가락지를 달라고.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락지였어요. 장터에서 조치리 받던 그 가락지 때문이었죠. 서진은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서진아, 우리가 위험해. 그 사람들이 다시 올 거야. 오늘 밤에. 할머니의 말대로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죠.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죠.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의 방향을 파악했어요. 발소리는 집 주변을 빙 둘러 움직이고 있었죠. 확인했나? 아이가 안에 있나? 어둠막 안쪽 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들어가자. 서진은 옆방에서 자고 있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밖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죠.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됐어요. 자객들이 들어오면 할머니가 다칠 수 있었죠. 서진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전 서진은 집 주변에 덫을 설치해 두었어요.
마당 곳곳에 들기름을 얇게 발라놨죠. 그 위에 숟가루를 뿌려뒀습니다. 누군가 밟으면 미끄러지면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대문과 담장 근처에는 작은 방울을 매달아뒀습니다. 누가 넘어오거나 열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딸랑하는 소리가 났어요. 자객 한 명이 담을 넘으려다 방울에 닿은 거였죠. 뭐야? 자객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담을 넘었어요. 그가 마당에 착지하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들기름 때문이었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객이 넘어졌습니다. 숟가루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자객은 급히 일어났지만 옷과 손에는 검은 숟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죠. 무슨 짓이야? 바닥에 뭘 뿌려놨어? 조심해라. 이 집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했잖아. 자객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덫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마루 밑에는 빈 깡통들을 매달아 놨죠. 누가 마루에 올라오면 깡통들이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자객 한 명이 마루에 발을 디뎠어요. 즉시 컹컹하는 금속 소리가 울려 퍼졌죠. 자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꼬마가 장난을 치고 있군. 서진은 방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둠막 사이로 자객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넷이었죠. 모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웠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죠. 할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서진은 미리 준비해둔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돌멩이들이었어요. 서진은 창문을 살짝 열고 돌을 던졌죠. 돌멩이가 마당 반대편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자객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서진은 재빨리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돌을 던졌죠.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 녀석이 우릴 가지고 놀고 있어. 자객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마을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냥 들어가자. 문을 부숴. 자객 한 명이 방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서진이 설치해둔 마지막 덫이 있었어요. 가느다란 실이 문 앞에 걸려 있었고 그 실에는 작은 방울이 매달려 있었죠. 자객의 발이 실에 걸렸습니다. 방울이 딸랑딸랑 울렸어요. 그 순간 서진이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가 들려 있었죠. 물러서세요. 서진은 주전자의 물을 자객을 향해 뿌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자객의 얼굴에 튀었어요. 자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으악! 다른 자객들이 칼을 빼들고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하지만 문은 오래된 나무였고 칼로 쉽게 부술 수 있었죠. 자객들이 문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점점 금가기 시작했죠. 서진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진을 감싸 안았어요. 서진아, 미안하구나. 할미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지킬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었죠. 서진이 만들어낸 소음에 깨어난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시댁에서 소리가 나. 자객들은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죠. 철수한다. 어서. 자객들은 재빨리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녹아들듯 빠르게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면서 남긴 말이 서진의 귀에 들렸죠. 다음에는 낮에 온다. 그때는 피할 수 없을 거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은 엉망이 된 마당과 숟가루 투성이인 바닥을 보고 놀랐죠. 무슨 일이야, 서진아? 도둑이라도 든 거니? 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쫓아냈어요. 사람들은 8살 아이가 혼자 도둑들을 쫓아냈다는 말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자객들은 다시 올 거였습니다.
그것도 고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거였죠.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머니를 지킬 수 있을까요? 서진의 손은 목에 걸린 청옥 가락지로 향했습니다. 이 작은 가락지가 이렇게 큰 위험을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서진은 가락지를 꺼내 들여다봤죠. 달빛 아래서 가락지가 푸르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가락지 안쪽에 새겨진 글자를 보았어요. 아주 작은 글씨였죠. 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민유방본. 민유방본, 백성만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로 더 작은 흠집들이 있었어요. 우연히 생긴 흠집이 아니었죠. 뭔가 의도적으로 새긴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이 흠집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가락지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는 거였죠. 이 가락지의 비밀이 뭐든 난 할머니를 지킬 거야. 누가 오든 상관없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었어요. 하지만 그 안개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갔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께 들킬까봐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몸은 피곤했죠.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낯선 말 한 필이 서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안장과 화려한 장식이 달린 말이었죠. 주인이 양반임이 분명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젯밤 자객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말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자객 같지 않았죠. 흰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머리에는 갓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단정했고 눈빛은 깊고 지혜로워 보였죠. 선비의 풍무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서진을 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혹시 서진이라는 아이를 아는가?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봤어요. 누구십니까? 왜 서진이를 찾으시죠? 내 소개부터 해야겠구나. 나는 이조판서 김문권이라고 한다. 서진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 이조판서였습니다.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었죠. 서진은 더욱 경계했어요. 높은 양반이 이런 산골 마을까지 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서진입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김문권은 서진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8살 아이의 눈빛이 또래와는 달랐어요. 영특함과 동시에 깊은 근심이 담겨 있었죠. 김문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이구나. 장기로 조치를 이긴 신동이라던데. 과연 소문대로로구나.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상관이 있지. 아주 큰 상관이 있단다. 자, 우리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문권의 눈빛에는 저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서진은 김문권을 마을 뒷산 정자로 안내했습니다. 정자에 앉자 김문권은 품속에서 작은 초상화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그림이었어요. 한 남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젊고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아느냐? 아니요. 누구신데요? 이 사람은 이진수라는 선비였다. 8년 전 그는 이판대감의 아들이었지. 나와는 절친한 벗이었고 김문권은 8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진수는 정직하고 고든 선비였대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었고 부정부패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그는 권 판서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권 판서가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려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진수는 권 판서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그는 아내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결국
잡히고 말았지. 이진수와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 아기만 살아남았는데. 김문권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죠. 그 아기가 바로 너다, 서진아. 내 본명은 이서진. 이진수의 아들이야.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것, 그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것.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제 부모님은 정말 그렇다. 권 판서가 너희 가족을 죽였어. 하지만 아기인 너만은 종이 품에 안고 도망쳤지. 눈보라 속에서 종도 쓰러졌고 너를 버려놓고 죽었던 거야. 그리고 박씨 할머니가 너를 구했고. 서진은 목에 걸린 가락지를 만졌습니다. 이 가락지가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칠이 그렇게 놀랐던 거였죠. 그럼 이 가락지는 그 가락지를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서진은 가락지를 꺼내 김문권에게 건넸습니다. 김문권은 가락지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폈어요. 햇빛에 비춰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죠. 역시 여기 있었구나. 김문권은 가락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민유방본이라는 글자 아래 미세한 흠집들이 있었어요. 서진도 어젯밤에 봤던 그 흠집이었죠. 이 흠집들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이것은 암호다. 지도를 나타내는 암호지. 지도요? 그렇다. 내 아버지 이진수가 발견한 건 판서의 비리 증거, 그 문서들이 숨겨진 장소를 가리키는 지도야. 이 가락지만 있으면 권 판서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래서였습니다. 권 판서가 서진을 찾는 이유가요. 가락지를 손에 넣어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죠. 그리고 유일한 증인인 서진까지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문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어요.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서진아, 나에게는 두 가지 제안이 있다. 첫째는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는 것이다. 김문권은 설명했습니다. 서진을 한양으로 데려가 이판대감 집안의 적통 후계자로 복권시키겠다고 했어요.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 판서를 처벌하겠다는 거였죠. 서진은 왕을 보필할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나라를 이끄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요. 너는 총명하고 지혜롭다. 내 아버지처럼 백성을 위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한양으로 가면 최고의 스승들에게 배울 수 있어. 내 재능을 꽃피울 수 있단다. 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양이라니 상상만 해도 먼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집안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니. 하지만 김문권의 다음 말에 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다만 박씨 할머니는 함께 갈 수 없다. 네, 왜요? 권 판서의 세력이 너무 크다. 내가 한양으로 가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야. 혹시라도 할머니까지 함께 가면 그분은 너를 지킬 힘이 없어. 오히려 너의 약점이 될 거다. 김문권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도 많고 눈도 거의 안 보인다고요. 한양까지 가는 험한 길을 견딜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서진이 양반가의 적통 후계자가 되려면 신분이 낮은 할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냉혹하지만 현실이다. 내가 살고 싶다면, 내 꿈을 이루고 싶다면 할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 서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없이 한양으로 가라고요? 자신을 키워준, 자신을 위해 눈까지 잃은 그 할머니를 버리고요? 안 돼요. 할머니 없이는 못 가요. 그럼 너는 죽는다. 권 판서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미 자객들을 보냈잖아. 다음번에는 더 많이 올 거고 그때는 할머니도 함께 죽게 될 거다. 김문권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을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죠. 서진아,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커서 힘을 가져야 권 판서를 무너뜨릴 수 있어. 내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단 말이야. 지금 할머니를 두고 떠나는 것이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문권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틀린 것 같기도 했죠. 한양으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힘도 가질 수 있어요. 부모님의 원수도 갚을 수 있죠. 하지만 할머니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 남으면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을지도 몰라요. 자객들이 다시 올 거고 이번에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르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오늘 저녁까지만 기다리마. 그때까지 결정을 내려라. 내일이면 늦는다. 김문권은 일어섰습니다. 서진에게 작은 주머니를 하나 건넸어요. 이것은 내 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물건이다. 내가 가지고 있거라.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김문권은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서진은 홀로 정자에 남았어요. 손에는 가락지와 주머니가 들려 있었죠. 주머니를 열어보니 작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씨 집안의 가문 도장이었어요. 아버지의 흔적이었죠. 서진은 도장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펐고 무서웠고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서진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죽음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할머니를 두고 홀로 살아남을 것인가. 8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이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멀리 마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죠. 서진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진은 마을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이미 권 판서의 자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선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진이 마을로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었어요. 불길이 지붕을 핥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은 너무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집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서진은 불길을 향해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서진을 붙잡았어요. 안 돼, 서진아. 들어가면 안 돼. 놓아주세요. 할머니가 안에 계셔요. 서진은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서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마을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불길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집 뒤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5명이었습니다.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이서진, 순순히 따라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서진은 자객들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죠. 이 사람들이 불을 지른 겁니다. 할머니를 인질로 삼으려고 한 거였어요. 당신들이 이런 짓을. 그렇다. 우리가 불을 질렀지. 그 노파는 이미 우리가 데려갔다.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할멈은 죽는다. 서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말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자객들이 할머니를 데려갔다는 건 할머니를 협박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였죠. 할머니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권 판서 어른의 별장이다. 그곳 지하 밀실에 있지. 내가 청옥 가락지를 가지고 오면 풀어주마.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가락지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가락지 드릴게요. 할머니를 풀어주세요. 자객 두목이 가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청옥이 푸르게 빛났어요. 자객 두목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는 서진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이놈도 데려가라. 증인을 남겨둘 순 없다. 자객들이 서진을 붙잡았습니다. 서진은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어른들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막으려 했지만 자객들이 칼을 빼들자 모두 물러섰죠. 서진은 말 위에 실렸습니다. 입에는 천이 물려져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손과 발은 단단히 묶였죠. 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며 서진은 속으로 맹세했죠. 할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꼭 1시간쯤 달렸을까요? 말이 멈췄습니다. 큰 기와집이 나타났어요. 담장이 높고 대문이 웅장한 저택이었죠. 권 판서의 별장이었습니다. 자객들은 서진을 끌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건물 뒤편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돌계단이 있었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벽에서는 물이 흘러내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서진은 떠밀려 계단을 내려갔죠. 지하 밀실이 나타났습니다. 횃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밀실 한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었고 그 의자에 할머니가 묶여 있었죠. 서진은 입에 물린 천 때문에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서진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흐린 눈으로 서진이 있는 쪽을 돌아봤죠. 서진아, 내가 왔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피가 마른 흔적이 있었어요. 자객들이 할머니를 때린 거였죠. 서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객들이 서진도 의자에 묶었습니다. 할머니와 마주보도록 앉혔어요. 서진의 입에서 천을 빼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내 새끼. 할미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죠. 그때 밀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접은 부채를 들고 있었죠. 50줄의 남자였는데 얼굴은 살찌고 눈은 차갑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권 판서였습니다. 이서진, 드디어 만나는구나. 권 판서는 서진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눈빛만큼은 어른 같았어요. 권 판서는 피식 웃었죠. 내 아비를 닮았구나. 그 고집스러운 눈빛까지 똑같아.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죽인 거죠? 그렇다. 내 아비 이진수가 내 일을 방해했거든. 그래서 없앴지. 내 어미도 그리고 너도. 없애려고 했는데 놓쳤더구나. 권 판서는 품속에서 청옥 가락지를 꺼냈습니다. 햇불빛에 비춰보며 감탄했어요. 8년을 찾았다. 이 작은 가락지 하나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 이 안에 내 모든 비밀이 담겨 있으니 말이야. 권 판서는 가락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발로 짓밟았어요. 청옥이 바닥에 부딪혀 금이 갔죠. 권 판서는 계속 밟았습니다. 가락지가 산산조각 날 때까지요. 하하, 이제 증거는 없다.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서진은 바닥에 부서진 가락지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던 가락지였어요.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하지만 서진에게 중요한 건 가락지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서진은 권 판서를 똑바로 바라봤죠. 가락지는 가져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럴 순 없지. 너와 이 노파는 내가 한 일을 아는 증인이니까. 증인은 없애야 해. 권 판서는 자객 두목에게 손짓했습니다. 자객 두목이 칼을 빼들고 다가왔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횃불빛에 반짝였죠. 이서진,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내 손으로 저 노파의 눈을 찌르면 너만은 살려주마.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권 판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을 찌르라고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요? 무슨 소리예요? 간단하잖아. 이 노파는 어차피 눈이 거의 안 보이지 않나? 완전히 못 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너는 살 수 있어. 어떠냐? 좋은 제안 아니냐? 권 판서는 정말로 자객에게 명령에 서진의 묶인 손을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송곳을 서진의 손에 쥐어줬어요. 자, 찌르거라. 그 노파의 눈을 찌르면 너는 자유다. 한양으로 가서 떳떳하게 살 수 있어. 거절하면 너도 이 노파도 모두 죽는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송곳이 무거웠어요. 할머니는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흐릿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아, 괜찮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할미는 이미 행복했단다. 너를 만나서 너와 함께 살아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산다면 할미는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손에 쥔 송곳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죠. 싫어요. 못해요. 할머니를 다치게 할 순 없어요. 이 어리석은 놈, 내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할머니는 저를 살리려고 눈까지 이르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할머니를,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권 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자객 두목에게 소리쳤죠. 좋아. 그렇다면 둘 다 죽여라. 당장. 자객 두목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칼날이 서진을 향했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죠. 하지만 서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서진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새끼. 칼이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밀실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권 판서, 거기까지다. 김문권이었습니다. 그 뒤로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어요. 칼을 든 군사들이 자객들을 에워쌌죠. 권 판서는 당황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무슨 짓이냐? 내가 어떻게 여기를. 암행어사의 명에 따라 그대를 체포한다. 백성의 재물을 빼돌리고 무고한 이들을 살해한 죄로. 군사들이 권 판서와 자객들을 붙잡았습니다. 김문권은 직접 서진과 할머니의 묶인 줄을 풀어줬어요. 서진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서진을 꼭 껴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권 판서는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없다. 가락지는 부서졌어. 아무 증거도 없다고. 가락지는 필요 없다. 서진이가 며칠 전 내게 가락지 속 지도를 베껴보냈거든. 이미 그 장소에서 내 비리 문서를 모두 찾아냈다. 권 판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진이 미리 준비했던 거였어요. 김문권을 믿고 가락지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었죠. 서진은 할머니를 업고 밀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에는 따뜻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밀실을 빠져나온 서진과 할머니는 권 판서 별장의 마당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서진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죠. 할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진 탓에 걸을 때마다 신음을 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천천히 갈게요. 괜찮다, 내 새끼. 우리가 살았잖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김문권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미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서진아, 늦어서 미안하다. 군사들을 모으느라 시간이 걸렸어.
아니에요. 판서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김문권은 서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8살 아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감동했어요. 김문권은 며칠 전 일을 떠올렸죠. 사흘 전 서진이 김문권을 다시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서진은 청옥 가락지의 안쪽에 새겨진 흠집을 종이에 정확히 베껴 김문권에게 건넸어요. 이게 정말 지도인가?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가락지를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베껴왔어요. 판서님을 믿습니다. 김문권은 그 지도를 가지고 암행어사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도성 외곽의 한 폐가였어요. 그곳 마루 밑에서 권 판서의 비리를 기록한 장부와 문서들을 찾아냈죠.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을 빼돌린 기록, 뇌물을 받은 내역, 그리고 이진수를 역모로 몰아 죽인 계획까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내 덕분에 권 판서를 잡을 수 있었다.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였죠. 판서님, 할머니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물론이지. 내가 최고의 의원을 불러오마. 할머니는 반드시 나으실 거다. 김문권은 즉시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실력 좋은 의원을 데려오라고요. 그리고 서진과 할머니를 위해 별장에 가장 좋은 방을 준비했죠. 할머니는 푹신한 이불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서진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죠. 2시간 후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눈빛은 예리하고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의원은 할머니를 진찰한 후 고개를 끄덕였죠. 갈비뼈 2대가 금이 갔소. 하지만 다행히 장기는 다치지 않았어요. 보름 정도 푹 쉬고 약을 쓰면 나을 것이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을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를 꺼냈습니다. 문제는 눈이요. 안질이 너무 심해져서 이대로 두면 완전히 실명할 것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제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돈의 문제가 아니요. 이 정도 안질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반반이요. 실패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소.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반이라니 너무 위험했어요.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할머니는 완전히 앞을 못 보게 될 거였죠.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아, 괜찮다. 할미는 이대로도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다시 볼 수 있어야 해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셔야 한다고요. 그때 김문권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서진아, 이것을 할머니께 드려라. 상자를 열어보니 약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귀한 약재들이었어요. 당귀, 구기자, 숙지황은 물론이고 도성에서도 구하기 힘든 천마와 녹용까지 있었죠. 이건 수술 전에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약재들로 보름 동안 보약을 다려드려라. 그러면 수술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거다. 서진은 감격했습니다. 김문권에게 깊이 절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판서님. 제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사실 내게는 또 다른 소식이 있어. 김문권은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임금의 옥새가 찍힌 편지였어요. 임금께서 내 이야기를 들으셨다. 8살 아이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말이야.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이야기를 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임금께서 감동하셨다.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셨지. 바로 어의를 파견하겠다고 하셨어. 어의요? 임금님의 의원이요? 그렇다. 어의는 나라 최고의 의술을 가진 분이야. 그분이 직접 할머니의 수술을 하실 거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가 나을 수 있다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린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진아,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김문권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임금께서 내게 제안을 하셨다. 한양으로 와서 공부하라고 하셨어. 최고의 스승들에게 배워 장차 나라를 이끄는 인재가 되라고 하셨지.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한양에서 공부하고 출세해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것. 하지만 지금 서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권 판서는 이미 잡혔어요. 부모님의 원수는 갚았죠. 이제 서진에게 중요한 건 할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서님. 하지만 저는 한양에 가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왜? 저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김문권은 서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어요. 진심이었죠. 김문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한 거라면 할 수 없지. 하지만 언젠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한양으로 오너라.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김문권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서진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서진아, 정말 괜찮은 거니? 한양에서 공부하는 게 내 꿈 아니었니? 꿈은 바뀔 수 있어요. 이제 제 꿈은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국밥집을 열고 할머니께서 맛있는 국밥을 끓이시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꾸나. 보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보약을 꾸준히 드셨고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갈비뼈도 아물기 시작했죠. 어이가 도착한 날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믿어야 했죠. 수술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밖에서 기도했어요.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빌었죠. 부디 할머니께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해가 질 무렵 어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성공했소. 할머니께서 다시 보실 수 있을 것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에 겨워 울었어요. 할머니가 나았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지금은 눈에 붕대를 감았소. 일주일 후에 풀 것이요. 그때 할머니께서 세상을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요. 서진은 어이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서진은 매일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께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드렸죠.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서진아, 내 목소리가 참 듣기 좋구나. 할미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할머니, 곧 제 얼굴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호호, 그래. 할미가 제대로 한번 봐야겠구나.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붕대를 푸는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이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붕대가 다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죠. 세상이 다시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할머니는 서진을 보았습니다. 8년 만에 제대로 보는 서진의 얼굴이었어요. 뭐냐? 내 아가. 내가 이렇게 잘생겼었구나. 할머니와 서진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긴 시련이 끝나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마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펼쳐졌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죠. 서진과 할머니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불에 탄 집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다시 지어주었어요. 전보다 더 튼튼하고 따뜻한 집이었죠. 국밥집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부엌에서 국밥을 끓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눈이 보였죠. 재료를 손질하고 불을 조절하고 국물 색깔을 확인하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서진아, 이 물을 봐라. 얼마나 싱싱한지. 내가 직접 보니까 더 좋구나. 할머니, 그 물은 제가 장터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온 거예요. 국밥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어요. 8살 아이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권 판서와 맞섰다는 이야기, 그리고 임금께서 직접 어이를 보내 할머니를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말이죠.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서진과 할머니를 구경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로군요. 저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다니. 할머니도 복이 많으신 분이지. 저런 효자 손주를 두시다니. 하지만 서진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서진은 주방에서 할머니를 도우며 조용히 지냈죠. 어느 날 오후 김문권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아니라 평범한 말을 타고 온 거였어요. 서진은 반가운 마음으로 김문권을 맞이했죠. 판서님, 어서 오세요.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그래, 할머니 손맛이 그립더구나. 김문권은 국밥집에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구수한 국물이 입안에 퍼졌어요. 김문권은 감탄하며 국밥을 비웠죠. 역시 맛있구나. 할머니,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이요. 판서님 덕분이지요.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문권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서진에게 건넸어요. 서진아, 이것을 받아라. 서진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어요. 청옥으로 만든 아름다운 가락지였죠. 권 판서가 부숴버린 그 가락지와 똑같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원래 가락지는 부서졌지만 내가 장인에게 부탁해서 똑같이 만들었다. 안쪽에는 내 이름을 새겨 넣었어. 이제 이건 내 것이다. 서진은 가락지를 손에 들고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푸른빛이 영롱하게 빛났어요. 안쪽을 보니 정말로 이서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예전에 암호는 없었습니다. 권 판서의 비리를 가리키던 그 지도는 이제 필요 없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판서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다. 임금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을 만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임금께서 내 효심에 크게 감동하셨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치하하고 싶다고 하셨어. 다음 달 초하루에 궁궐로 오면 된다. 서진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거라, 서진아. 임금님을 뵙는 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 혼자. 할미는 괜찮다. 이제 눈도 잘 보이고 몸도 건강해졌잖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서진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문권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김문권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어요. 처음 보는 큰 길, 처음 보는 큰 도시였죠.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궁궐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성벽과 화려한 기와 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서진은 긴장하며 궁궐 안으로 들어갔죠. 임금이 계신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엎드려 절했어요. 소인 이서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고개를 들어라, 서진아.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자애로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참으로 기특하다.
8살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다니.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가 할머니를 지키는 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손짓했어요. 신하가 붉은 비단 보자기를 들고 왔죠. 서진아,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내 아버지 이진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명예를 회복시킨다. 둘째, 내 집안의 재산을 돌려주고 관직도 복권시킨다. 서진은 깊이 절했습니다. 부모님의 명예가 회복된다니 기쁨이 북받쳐 올랐어요. 셋째, 너의 할머니 박씨에게 정려비를 내린다. 의로운 할머니를 기리는 비석을 마을에 세우겠다. 정려비였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는 영예였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감사합니다, 전하.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넷째, 이것을 받아라. 신하가 비단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으로 만든 작은 호패가 들어 있었어요. 임금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죠. 이 호패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궁궐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도와주마. 서진은 호패를 공손히 받았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서진아, 너는 훌륭한 아이다. 비록 지금은 한양이 아닌 마을에 머물겠다고 했지만 언젠가 내가 원한다면 이곳에서 공부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 그때를 기다리마.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서진은 궁궐을 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을 보자 환하게 웃었죠. 어서 오너라, 우리 서진이. 임금님을 뵙고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할머니.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서진은 할머니께 임금이 내린 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정려비 이야기를 들으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그런 영예를 받다니. 꿈만 같구나.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니까요. 한 달 후 마을 입구에 정려비가 세워졌습니다. 큰 돌에 금색 글자로 의녀 박씨지려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의로운 여인 박씨를 기린다는 뜻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정려비 제막식을 축하했습니다. 할머니는 비석 앞에 서서 한참을 눈물 흘렸어요.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그날 저녁 국밥집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국밥을 먹었어요. 김문권도 왔고 어이도 왔죠. 모두가 서진과 할머니를 축하했습니다. 서진은 할머니와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구수한 국물이 입안에 퍼졌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맛이었죠. 할머니, 이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매일 끓여줄게. 우리 서진이가 실컷 먹을 수 있게 말이야. 서진은 품속에서 새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푸른빛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서진은 가락지를 할머니의 손에 올려놓았죠. 할머니, 이 가락지는 제가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도 이 가락지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니다, 서진아. 이건 내 것이야. 내 부모님이 남긴 거잖니. 아니에요. 제 진짜 부모님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저를 사랑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는 서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서진과 할머니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죠. 서진아, 우리 참 행복하구나. 네,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어요.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이 살랑살랑 춤을 췄죠.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이었죠. 옷가락지는 할머니의 손에서 빛났습니다. 푸른빛보다 더 빛나는 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었어요. 서진은 훗날 한양으로 가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방학 때마다 마을로 돌아와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국밥으로 서진을 맞이했죠. 서진은 21살이 되던 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일했어요.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할머니처럼 따뜻한 관리였죠. 할머니는 여든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진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죠. 서진은 할머니를 마을 뒷산에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서진을 발견했던 그곳이었어요. 무덤 옆에는 정성껏 꽃을 심었죠. 그리고 청옥 가락지를 할머니의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와 영원히 함께하라고요. 옷가락지의 푸른 빛보다 더 빛나는 건 어린 손주의 지극한 효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이었죠.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요.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온기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것으로 옷가락지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